평양 입성 레이스 그럼 누가 1등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정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또 레이스에 다른 참여자들 제4, 제5의 참여자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받고 레이스가 또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10월 10일 날 육군본부에서 원래 2군단은 원산 쪽으로 주로 가게 네. 되어 있었는데 루트 틀어라, 평양 쪽으로 가라. 평양 공격 지시를 이때 내립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 일단 우리가 평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 평양의 가운데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동강을 두고 오른편에 있는 평양이 동평양입니다. 네. 동평양은 이제 공업지대가 주로 발달이 되어 있고 저 위쪽에는 이제 비행장이 있습니다. 평양 비행장도 있고 뭐 미림 비행장 같은 이제 비행장이 있고요. 저기 대동강을 두고 왼쪽 즉 서안 쪽에 뭐가 있냐면 본평양이 있습니다. 본평양. 팔군 정보부의 판단에 따르면 평양의 방어부대 규모는 약 8,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아, 적네요. 17사단과 32사단의 잔류병을 합친 반드시 사수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평양 입성의 영광을 차지한 부대는 누구일까요? 모르는 척 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누구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자, 제일 먼저 1기병사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봐야 돼요? 네, 최단 루트잖아요, 일기병사단. 그렇죠. 제일 유리합니다. 본평양으로 들어가는 최단 루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빨리 거의 옵니다.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저기 보면은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저 밑에 보면 여의도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네. 일종의 이게 저기 양각도라고 하는 섬인데 저기 위에 이제 대동강 철교가 이렇게 그렇죠. 갑니다. 네. 그래서 철교가 이제 두 개 철교가 이렇게 있고 사실 그 위에 한 2.5km 정도 있는데 보면은 인도교인 대동교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동강 같은 경우는 폭이 한 400에서 500m. 근데 보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급류가 엄청나게 세서 당시에 그래서 불가능한데 어찌됐든 일기병 사단이 빨리 와서 19일 오전에 대동강 남한의 동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일기병사단이 그러면 평양을 먼저 점령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네, 동평양이에요. 근데 저 평양은 그러니까 네, 영등포 예를 들면 점령하고 서울 수복했던 건 서울 똑같아요. 수복에서 네. 서울을 수복한 건 종로가 있는 그렇죠. 서울 중심지였던 거였죠. 일기병 사단이 이때 동평양에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본평양에 들어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하를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철교를 건너가거나 인도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딱 가려고 앞에 왔는데 북한군이 빵 터뜨려버려요. 철교를 터뜨려. 빵 왔는데 빵 터뜨려버립니다. 아직 도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적보트 풀려야겠네. 철교를 터뜨리고 네. 본평양을 지키고 있는 북한 병력이 있다? 네. 아직 평양을 점령한 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19일 오전에 동평양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부대가 5기병 연대였거든요. 근데 5기병 연대가 선교리 일대 쪽으로 진출을 이제 하면서 나름 본인들도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북한군을 마주칩니다. 근데 그 북한군은 북한군이 아니라 국군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군도 이미 이 시점에 도착했군요. 동평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 1사단의 선두부대였던 12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와서 도하 지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깜짝이야 이렇게. 그래서 딱 만나니까 서로 야 너 언제 왔어? 나 어저께 왔거든? 아니 난 그저께 왔거든? 네, 막 이러다가 보니까 미군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다라고 우리 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거는 근데 또 되게 애매한 게 동평양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길이 또 달라요. 근데 아무튼 두 부대가 맞닥뜨린 그 성교리 일대에서는 국군이 조금 더 먼저 왔다. 이런 이제 평가를 우리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가 위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1사단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 미군보다 훨씬 이제 루트가 길잖아요. 길죠, 훨씬 길죠. 어려움을 계속 뚫어내며 정신력으로 뚫고 왔습니다. 특히 사단의 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12연대 같은 경우는 전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속되어 있는 부대는 동평화까지 정말 빨리 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전차가 없는 11연대입니다. 사실 이 11연대장, 12연대장이 둘 다 육사 일기 동기생이에요. 둘 사이에 약간 경쟁의식이 또 붙어요. 아무리 동기생이다 보니까 공기니까 더 그렇지. 더 그렇죠. 또 불리한데 너무 전차가 있고 없고는 네,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차가 없는 11년 대장 같은 경우는 사단장한테 우리 같아도 전차 좀 달라고. 그렇지.
이미 운영한 사람이 잘한다. 명분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전차는 12연대가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11연대는 그래도 지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요. 정답. 악의독강으로 왔네요. 구보로 진격을 감행합니다. 띵건으로. 동평양의 경쟁 상대였던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1 기병사단은 눈에 안 들어와. 12연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차보다 우리가 빨리 가야지. 뭐 진짜 그 연대원들 하지만 역시나 안 되죠. 12연대한테 밀렸습니다. 그럼요. 아니 전차보다 어떻게 빨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도하 지점을 찾기보다는 비행장으로 간다 나는. 비행장 정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평양 비행장은 조금 더 먼저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전차 부대하고 속도로 싸웠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사실 이때 사단장의 계산, 정말 의도는 동평양보다는 서평양이다. 본평양이다. 본평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 개 연대가 더 있잖아요. 15연대입니다. 조재미 중령의 15연대는 최대한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나마 도섭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대우회 기동을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리가 지금 폭파된 상황이라. 근데 폭파됐는데 대동강의 상류 쪽으로 가면은 본인이 평양 출신이잖아요. 저 위에는 도섭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 다른 부대들이 동평양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이미 15연대 같은 경우는 대동강을 도하해서 본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뛰어. 네. 그래서 실제로 대동강 상류에 진출을 해서 세 지점에서 대대별로 도섭 지점을 확보해서 도섭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본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란봉이죠. 모란봉은 이제 평양의 명승지잖아요. 여기를 이제 오후 14시 50분에 점령을 했고 김일성 대학 같은 경우도 무열로 점령을 했어요. 조금 전에 12시 정도에 점령을 하고 평양 중심구역 시가지로 들어가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영해를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본평양에 들어가는 시간이 동평양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동시에 이걸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단순히 뭐 평양을 빨리 들어가서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전술 지역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평양 방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평양을 점령한 미군이나 국군이 도하를 못하도록 거기서 우리가 한강 지키고 서방을 있겠죠. 지키고 있겠죠. 근데 다리 폭파시키고 점령하고. 그렇죠. 근데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나타나죠. 뒤에 배후에 한국군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동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북한군이 완전히 무력화되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도 항복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8,000명 그냥 항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날 저녁에 백선엽 사단장이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전화는 7사단 8연대장이었던 김용주 대령이었습니다. 네. 카카, 우리도 지금 본평양에 있습니다. 15연대랑 8연대가 본평양에서 만난 거예요. 15연대는 상류로 해서 도하를 해서 들어가 들어갔는데 네. 뭐 그런데 8연대도 똑같이 왔던 거예요. 8연대는 어디로 해서? 비슷한 시간에. 사실 기록에는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사실 한국군의 많은 전사가 거의 다 구술사긴 그렇죠. 한데 7사단 8연대의 어떤 이제 구술사를 통해 보면은 8연대 같은 경우는 1사단 15연대보다 하루 전에 먼저 그날 오후에 바로 김일성 대학에 들어갔다는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증언이 사실 좀 또 힘을 얻고 지금 같은 경우는 7사단 같은 경우 우리가 평양의 선봉부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쓰여 있는 이 공관사 같은 경우에도 누가 먼저 입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0월 9일 날 우리가 38선을 돌파한 지 만 10일 만에 국군 11연대와 12연대 그리고 미 1기병사단 5기병연대가 동평양을 그리고 국군 1사단 15연대와 국군 7사단 8연대가 본평양을 각각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먼저 입성했느냐고 논의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안 저는 싸웠으면 생각합니다. 좋겠어요. 모두가 정말 훌륭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작전을 펼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승리의 주인공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네. 낫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니 그 누구도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평양을 우리 손에 넣은 거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사실 이제 뭐 평양 탈환 작전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본평양에서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시가전도 사실 북한군이 저항이 거의 없긴 했지만 어쨌든 북한군도 서울에서야 마찬가지로 바리케이트를 엄청나게 쳐놓고 이제 시가전을 벌이게 됐는데 또 이미 바리케이트 전쟁. 그렇죠. 주력 부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전투가 되지 않은 채 각계격파를 당하게 됐고 10월 19일 그날 밤에 이제 소탕 작전도 끝나게 됩니다. 시가전도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10월 20일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평양을 우리가 탈환하게 되는 그런 경과로 이어집니다. 이때쯤 되면은 북한군의 사기는 뭐 거의 바닥을 완전히 기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평양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좀 국군을 반기는 분위기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자서전을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환호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반공 인사들. 그러니까 평양의 전통은 사실 공산주의랑 맞지 않죠. 네. 평양은 자본가들도 많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예. 사실상 이제 우리가 갈라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넘어왔던 곳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연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0월 30일 날 평양 입성 환영 행사를 해요. 그때 평양 시민 10만 명이 모여서 뭐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분위기가 고조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환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는 북한군은 이제 전의를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됐고 진짜 이때부터는 북한군 전력이 사실상 완전히 다 붕괴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군은 사실 점령하고 나서 내 가족 잘 살아있나 뭐 이런 거 찾고 막 했을 테지만 미군은 이때 되게 특수한 작전을 하나 수행을 하는데 이사단 인디언 헤드 막 그러잖아요. 이사단에 특수 임무부대 한 70명인데 이 임무가 뭐냐 이들은 문서 수집반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특별히 만든 이제 부대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관공서를 다 돌면서 북한의 문서를 다 수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쟁 기간 내에 미군은 북한군 오행 문서를 다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내셔널 아카이브에 뭐 RG-242라는 문서군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연구나 아니면 한국 근대 현대사 연구가 미군이 이 문서를 풀어주면서부터 현대사의 붐이 일어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은 지식의 힘 혹은 그 나라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문서의 힘을 알았다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국을 경영했던 그런 어떤 나라의 힘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선엽 장군의 수계에도 나온 이야기긴 한데 이 당시에는 사실 한국군은 기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연대급까지도 다 전사장교가 다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기록을 하고 항상 문서로 남기고 그게 어떤 기록의 힘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저희가 태평양 전쟁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진. 느꼈습니까? 포를 어떻게 쏘고 네. 어떻게 빗나가고 네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전쟁의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군도 이제 미국과 함께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군도 이제 성장하는 계기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요.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수작전이 있었다. 사실 6.25에서 공수작전이 있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이 6.25 전쟁에서 갖가지 종류의 작전이 시행됐습니다. 공수작전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작전으로 시도가 되었죠. 이 당시 이 단계에서의 유엔군의 목표는 북한군의 주력을 최대한 빨리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원산 상륙 작전도 기도가 됐던 것이고 이 상륙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대담한 작전, 아예 적 후방에 공수부대를 갖다가 투입해서 역시 적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섬멸하는 이런 작전도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유엔군 산하에 공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쓸만한. 이게 이미 태평양 전쟁 때부터 활약한 187 공수연대입니다. 보이죠? 낙가산. 아, 라카산, 이게 방금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네. 여기 부대 마크에 보면은 네. 라카산이라고 거기 딱 써 있어요. 낙하산이 아니라 락하산이라고 써 있다고요? 네. 일본어죠, 일본어. 네. 일종의. 네, 낙하산을 발음, 네. 일본어 발음으로 해서 우리는 일본과 맞싸우는 전선에서 이 낙하산 타고 열심히 싸웠어. 그런 걸 아예 그냥 너무 드러내기 위해서
락카산이라고까지 딱 써놨어. 되게 웃겼습니다, 저도. 아, 역시 이런 유머가 통하는 분이 있으니까 참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난 통하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평생 딱 심중령 한 명만 만나봤네요. 이 농담이 방송에 나갔다면 이걸 알아들은 당신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건 이 187연대가 태평양 전쟁 때도 여러 메가더 휘하에서 활약을 했고, 그래서 11공수사단 밑에 있었는데 역시 군축에도 살아남아갔고 드디어 6.25 전쟁에도 왔습니다. 조금 늦게도 왔어요. 그래서 서울 탈환하는 과정에서 김포 비행장이 뚫리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김포 비행장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메가더가 자기 수중에 그래 옛날부터 날 밑에서 싸우던 이런 용맹한 부대가 있으니까 이거 왔는데 안 써먹을 수 있나. 그래서 어디 써먹지 고민하다가 딱 발견한 게 그래 지금 우리가 북한군을 포위망에 딱 가두려고 했는데 지금 번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위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자꾸 쑥쑥 빠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야 이거 확실히 끝내려면 더 대담한 작전이 필요하겠다. 특히 지금 평양도 뭔가 포위망이 좀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아예 평양 북쪽 한 40km 지점에 여기에 공수부대를 강화시켜갖고 완전히 이 평양에서 퇴각하는 적을 딱 가로막아 버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버려. 네, 그래서 평양 약 40km 북쪽에 보면은 이제 청천강 가기 전에 거기에 순천이 있습니다. 네. 이 187 1개 연대를 갖다가 강화시켜 갖고 얘네가 퇴로를 막는 사이에 이제 평양을 탈환한 9 부대들이 쫙 샌드위치를 해서 그 사이에 남은 북한군을 다 가둬버리겠다. 과감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 당시에 유엔 군사령부의 정보 보고로는 지금 적이 평양을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직 청천강 이남에 적지 않은 병력이 남아있다는 첩보를 갖다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지금 병력이 한 15,000명 정도, 최소 15,000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이 도박을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지금 1개 연대 한 3천여 명의 병력을 그래서 10월 20일 딱 원산 상륙 작전 예정일에 동쪽에서는 원산, 서쪽에서는 순천, 숙천을 때리기로 한 겁니다.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계획대로 됐으면은 진짜 메가더는 또 23번째 이번엔 더 입체적인 위대한 포위전을 완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성공한단 말이야. 23번째 위대한 전투가 될 거야. 네. 그래서 10월 20일 날 드디어 187연대가 성공적으로 이 순천, 숙천, 이 평야지대에 쫙 가서 강화도 성공적으로 이건 했습니다. 성공했군요. 네, 뭐 큰 저항 없이 딱 해서 목표 지점 순천, 숙천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사진 자료도 남아있네요. 네, 그래갖고 그곳에 퇴로를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요. 계획대로 되지 않지 모든 게. 네. 네. 여기서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이 당시 메가더는 여기까지만 보고서 대성공이다. 그러면서 즉시 기자들한테 달려가서 내가 지금 청천강 이남에서 북한군 3만 명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공수부대가 지금 평양과 순천, 숙천 사이에서 3만 명의 적을 가둬놨다. 라고 딱 기자들 앞에서 멋있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순천, 숙천에 강한 187연대와 평양 사이에는 불과 북한군 1개 연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개 연대가 조금 남쪽에 영유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북한군 지휘부는 다 압록강 가까운 강계 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또 하나의 첩보가 그동안 잡힌 미군 포로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미군 포로들을 지금 중국 쪽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 첩보에서 야 우리 포로도 구해야 돼라고 했는데 웬걸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드디어 평양에서도 이들과 연결 작전을 할 부대가 출격합니다. 이거는 영연방군이 맡았어요. 그동안 아무래도 잠도 못 자고 우리 국군과 미군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또 미군과 함께 올라온 영연방군 이젠 우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하면서 주로 호주군 부대가 21일 그 다음날 평양을 출발해서 27여단의 호주연대 3대대가 쾌조에 진격을 해요. 그래서 협공을 갖다가 탁 성공리해갖고 드디어 이 1개 연대를 갖다가 확실하게 경멸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약 1,000명 정도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1,200명 이상을 포로 잡는 전가를 올렸는데
막상 잡고 보니 왜 이거밖에 없지? 3만 명이 아닌데? 왜? 이거 3만 명이 아니라 지금 3천 명도 안 되는데? 그때서야 안 거죠. 다 빠져나갔구나. 그래서 정작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메가더 라인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작전 목표인 평양과 원산까지 정말 쾌속으로 다 점령을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완성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차적인 목표. 우리가 이 평양 원산 라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를 봤을 때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은 네. 잘록한 지점이 한반도에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물론 요 경기만 쪽에서 저쪽 강릉 쪽까지가 한 18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폭을 가진 좁은 곳이 그다음이 바로 이 평양과 원산입니다. 평양 원산 사이 또한 역시 180km 정도 될 거예요. 제일 잘록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면이 제일 좁으니까 방어선을 폐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기를 딱 다져 놓고서 그다음에 기회를 봐서 없지 안전하지 북진 이렇게 하기가 제일 좋은 라인이 사실 메가더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서 한번 정비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의외로 북한군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원산과 순천 숙천 공수작전을 하기 전에 바로 전날 10월 19일에 메가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어? 야, 여기까지만 전진하는 건 이제 아까운데? 다 왔으니까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온 김에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서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시 신 메가더 라인을 지시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쭉 배워오면서 유엔 결의에서 네. 좋아 그래 북진해. 근데 만약에 북쪽에서 중국이나 소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그럼 그때 우리가 얘기하면은 멈춰 그리고 대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 있었고 네. 또 한 가지가 국경 근처까지는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충만 봐도 메가더 라인은 그래 저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라는 느낌이 있는데 신메가더 라인은 아, 9.27 훈령의 느낌에 저기는 훈령에 약간 그죠. 아슬아슬한 그 네. 경계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신 메가더 라인은 한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서 짧은 데는 한 뭐 거의 50-60km 그 정도까지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인데 메가더 입장에서는 훈령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적의 경멸이다. 지금 우리가 평양 원산 라인 이남에서는 적을 확실하게 경멸하는 데는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적을 경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더 가야 된다. 이거는 나에게 허용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한 자기 거죠. 재량권으로 한 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목표로 45, 50km 정도 올리는 거는 네, 뭐 그 크게 정도는 올릴 수 있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말씀대로. 네. 메가더 라인은 폭이 한 180km 정도입니다. 그죠. 이 신 메가더 라인으로 올림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방어 정면이 급격히 넓어집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방어 정면이 70-80km가 더 늘어납니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꼴이 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신중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게 제대로 하는 일일까 고민해봐야겠지만은 지금 이미 메가더에겐 그걸 볼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마셜한테 한 번만 물어보지. 이 시점이 사실 10월 22일이잖아요. 10월 19일 날 명령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신 메가더 라인으로 접근한 것이 10월 22일쯤이죠. 폭긴 하지만 이미 이때 누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중공군이요. 그렇죠. 이미 이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닥치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감지를 못하고 올려 여기까지는 돼. 사실 이것이 6.25 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패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 때 좀 욕심을 참고 저 평양 원산 라인 원래 메가더 라인에 대한 방비를 강화했다면은 어땠을까? 수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결과는 사실 결과는 원인이 이것도 결과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양이나 원산이 없는 북한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이니까 네.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보급이 전혀 없는 북한군 입장에서 시기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네. 지리멸렬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방어만 생각했을 때 가장 짧은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철저한 방어 라인을 딱 지키고 자,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 방비를 단단히 해봐. 라고 했다면 지키기에 굉장히 용이한 방어 라인인 거죠. 굉장히 지키기 그렇죠. 좋고 특히 화력이 압도적인 유엔군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아주 강한 방어진 형성에서 방어 작전을 한다는 것은 되게 유리하거든요. 중국군이 들어왔어도 여기서 막았겠죠. 네, 뭐 이거는 너무 참 무의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무의미한 이야기지만 안타까우니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새로운 전략과 외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전략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야겠구나 그렇죠.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신메가더라인이 설정된 이후에 사실 동해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1해병사단은 원산으로 상륙했지만은 7사단은 더 북쪽으로 이원으로 상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원이 이 메가더라인과 신메가더라인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 신메가더라인으로 간다는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그럼 더 북쪽에 상륙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딱 187연대가 강한 순천, 숙천이 거의 메가더라인의 북쪽 끝이었고 그래서 그 연결 작전이 완성됨으로써 그 다음에 메가더라인이 완전히 장악되고 더 올라가는 넥스트 스텝이 정해진 거죠. 자, 10메가더 라인에 포함된 지명을 보면요. 자주 보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역전다방 시청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많이 아는 이름 운산, 장진호. 목 뒤가 뻣뻣해지는 이름들인데요. 네. 자, 유엔군은 북진 한계선에서 멈춰야 하지만 우리 국군은요. 네. 한만 국경까지도 진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메가더라인, 신메가더라인 정해놓은 거는 미군이 올라가는 한계일 뿐 어차피 국군은 그걸 넘어서 계속 압록강, 두만강으로 그렇죠. 진격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군 2군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향은 청천강으로 가서 그 위로 쭉 해서 압록강까지 가는 거고 국군 7사단 같은 경우는 육군본부 예비로 다시 또 가지고 평양에 있었지만 국군 6사단은 이제 희천을 거쳐서 초산으로 네. 쭉 올라가게 됐고요. 실제로 압록강 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6사단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압록강까지 간 부대다. 그래서 물 떠오잖아요. 그래서 수통에 물을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기도 하고 네. 국군 8사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동쪽에서 강계와 만포진 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정세상으로도 네네. 연합군이 북진을 하는 것과 네. 국군이 북진을 하는 것은 국군이 북진을 했을 때는 야 그거는 두 나라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니네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연합군이 진격을 하는 것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국군은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국군의 진격은 어디까지나 이게 시작이 내전이었으니까 네. 뭐 내전의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건데 유엔군이 더 가는 거는 선을 넘은 개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0월 15일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가 만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썩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예, 그렇죠. 메가더 장군은 이제 마셜 국방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좀 몇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하는 전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내가 그 왜 가해 이미 뭐 이런 거요. 딱 간파합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를 써먹으려고 귀찮게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했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게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야죠. 예. 그래서 이날 회담에 참석한 인물들을 보시면 먼저 그 대통령실의 특별보좌관 해리먼이 있습니다. 해리먼은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일본에 파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미 8월에도 도쿄를 방문해서 메가더와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트루먼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해서 메가더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장군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작전 승인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풀려고 그럽니다. 밑밥을 까는군요. 그 밑밥을 쫙 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잘 한 다음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본편에 딱 도착해가지고 회담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 보통 이제 외교를 하면요. 각 나라의 정상이 그 국가로 가는 거는 너무 좀 없어 보이면 중간 지점에서 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간 지점에서 이 거리 계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웨이크 섬이라는 위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은 사실 웨이크 섬을 들어볼 일도 없고 사실 가볼 일은 더더욱 없는 곳이어서 아니 왜 뜬금없이 웨이크 섬에서 회담을 하지? 보통은 괌, 하와이, 하와이에서 왜 그런지 의문이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항공기의 항속거리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객기 이런 수송기들이 급유를 하면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4,000에서 5,000km가 한계였어요. 지금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은 최소 8,000km, 9,000km를 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못 가요. 어딜 거쳐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하와이를 일단 한번 거치게 되겠죠. 근데 하와이에서 그다음 일본이나 우리 한국으로 오려면은 한 번 더 같이. 거리가 6,000에서 7,000km가 나와요. 아, 두 번을 건너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어디서 급유를 받고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쯤이 좋을까라고 보니까 섬이 별로 없는데 웨이크 섬이라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사라진 옛날 유명한 민항기사 중에 페남이 있었죠. 페남이 이제 중국 노선이나 일본 노선 개척할 때 야, 여기 급유지로 쓰면 좋겠다. 마치 옛날에 우리 직항 못 가니까 앵커리지 거쳐 가듯이 급유지로서 처음에 개발된 데인데 급유지로 개발해놓고 보니까 야, 여기 중간에 뭐 적당히 꾸며놓으면은 만남의 장소도 좋겠는데 이렇게 돼갖고 군에서 막 접수해서 태평양 전쟁 때도 많이 쓴 거고 뭐 핑계가 서로 있죠. 예, 아무래도 트루먼도 뭔가 좀 전선에 가깝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군 배려해갖고 이 정도 군인들 예우하는 성의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필요도 있겠고 내가 더 입장에서도 그래 뭐 대통령이 이 정도 오면 내가 나가줘야 될 그런 곳인 것 같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고리에 의해서 웨이크 섬이 정해진 겁니다. 근데 딱 봐도 메가더는 조금 갔어요. 한 번. 비행기 한 번 타고 3번 탔죠. 트루먼은 지금 거의. 트루먼은 동부에서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갔다가 하와이 하와이로 웨이크로 3번 타고 네. 누가 봐도 왜 트루먼이 밑줄이 싸움에서 메가더가 당연히 이겼고 예전에 메가더가 루즈벨트 만날 때는 하와이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트루먼이 지고 들어간 거죠. 뭐. 누가 봐도 트루먼이 이제 한 번만 만나줘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트루먼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딱 중간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더가 이거 참 메가더 역시 안 되겠는걸. 이때 계속 앙금이 쌓여가는 근데 도중이었죠. 만약에 하와이에서 보자고 했으면 메가더가 바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맞아요. 그렇게 튕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마셜이 잘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루먼하고 메가더 둘만 만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동이 됩니까? 참석자 몇 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 중요한 사람 다 왔습니다. 예. 외교 라인에서는 러스크가 차관보에 불과할 것 같지만은 동아시아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그 정도 위치인 사람이거든요. 군부는 더 화려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지난번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양군 참모총장이 날라왔잖아요. 메가더 설득하러 격이 더 높아졌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브래들리가 합참의장이 합참의장이 왔습니다. 그때도 합참의장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군령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중요한 군사적 결정도 여기서 다 하고 가야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었고요. 뭐 육군부 장관, 당연히 뭐 육군의 행정 책임자가 온 거고 또 태평양에 오셨으니 해군에서도 레드포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와서 딱 의전을 갖추고 뭐 양 외교 라인, 국방 라인의 중요 인사들이 다 모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겁니다. 표본상으로는 이제 그 회담에서 이제 이야기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 그다음에 전후 처리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일본과 또 평화조약을 또 맺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역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과 또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태평양 지역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과 이제 안보 체제를 구축한 문제, 그리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간 거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네, 정말 주제가 많았습니다. 네, 동아시아에 걸친 모든 문제 이것들이 6.25 전쟁이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그 성공적인 종결을 그렇죠. 전제로 해서 전후 구상을 어떻게 보면 짜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무드 자체가 되게 낙관적이고 이제 네. 끝났다라는 지금 네.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담이 메가더의 낙관적인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격려도 해줬을 거고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먼저 그 메가더 원수에게 한반도의 재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메가더 원수는 한반도의 재건 문제는 군사작전이 종료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좀 남아서 저항을 하긴 하는데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인들의 특성상 하는 것이고 오기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딱 깔은겨. 그다음에 남쪽에도 약간 적이 남아 있는데 쉽게 토벌이 가능할 것이고 남은 잔당은 겨울이 오면 추위에 자연적으로 소멸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게릴라 전술하고 팔티산에서 전투하고 예, 있는. 그건 그러니까 남은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메가더 굉장히 귀찮아했다고. 등장할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오라가라 해. 아, 트루먼한테. 네. 그러니까 아니 들릴 듯 말 듯.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자마자 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개입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중공군은 공군이 없어요.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리 한반도에 공군 기지까지 있어요. 제공권이. 자, 더 설명하자 안 되죠? 저 설명할 필요 아, 없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소련군은 중공군보다 조금 낫지만 걔네가 우리 상대가 되겠어? 나치독일한테 그렇게 쩔쩔 멜던 애들인데 안 된다고,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소련 극동군이 여기 올 거다. 뭐 탱크도 잘 그렇지. 만들고 이럴 텐데. 잘 생각해봐요. 저쪽에서 시베리아에서부터 기차 타고 온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걔네는 해봤죠. 6주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4주, 아니 3주 안에 끝납니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일단은 생스기빙 데이면 끝나는데 네. 6주면 생스기빙 데이가 이미 오네. 거기서 이제 누가 그런 거야. 손 들고. 저기 장군님. 그래도 이제 소련군도 나치독이라고 싸운 애들이니까 소련 공군 동원하고 중공군 와서 서로 이제 협조해서 합동전.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너 확실한데 웨스트 포인트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야 실제로 소련 공군이 너 지상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걔네는 이런 정교한 작전을 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군과 지상군이 합동 작전을 할 능력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련 공군이 아무리 지상 공격을 해봐 중공군이 그걸 받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게 되잖아요. 자, 한번 잘 들었죠? 결론은 뭐다? 걔는 못해요. We are the best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런 거 있죠? 그냥 딱 던지고 자, 자리가 딱 앉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메가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트루먼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대충.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거잖아요. 어느 정도 메가더의 이 말이 반박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선은 있는 거잖아요.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어떤 꼴이 나는지 봤는데 아마 이 당시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이 감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은 궁극의 전략적 무기가 있었고 중국은 그런 게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로 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는 이거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아니야. 핵심은 이제 중국이 자살 행위를 할 일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쯤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유엔군 주력인 8군을 일본으로 귀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 이렇게 되기 전에 얘기하죠. 대충 전쟁은 끝나고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이제 집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달 뒤에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식을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공군의 전략에서 나온 것뿐인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가더의 판단이 뭐 지나치게 상식적인 평가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동양인 차별이나 인종적인 차별 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왜곡된 시선이 분명히 있었죠. 반영되어 있는 지나치게 중국군을 무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정보 미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나친 자만심과 그렇죠.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경시가 바로 그거죠. 사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요. 아니면 정말 이 승리에 대한 너무나 이게 크게 보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 다 무시하고 싶었던 그 그렇죠. 마음이 분명히 작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몇몇 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메가더가 중공군을 굉장히 폄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중일 전쟁 때부터 태평양 전쟁을 거쳐 최근에 국공내전까지 했다. 분명히 실전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일지도 모른다. 왜 이런 점을 간과하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몇몇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철저한 능력에서 만약에 조심성과 그 준비성까지도 갖췄다라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이런 아쉬움 정도를 표현하면서 이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 섬 회담이 10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요 이틀 전에 출병을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진짜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 권부에 깊숙한 스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도 이 당시에 출병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징후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설사 간접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총사령관 자체가 아예 입 다물어 네. 뭐 장난해? 이런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럼 누가 그런 설령 징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얘기하겠어요. 미국이 진주만 기습 이전에 많은 정보를 무시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미국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메가더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엔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이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죠. MI6면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랬어야 됐죠. MI6가 영국이 그래도 중국에 대한 정보망은 약간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소련 쪽에 대한 정보망은 꽤 있던 그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이후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6.25 한국 전쟁이 날 때까지 서방에 있는 첩보기관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에 대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 좌절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뭐 영국이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보다 소련과 중국의 첩보에 좀 더 접근할 가능성은 높았던 것이 영국은 냉전이 굉장히 심할 무렵에도 소련과 그래도 외교적 관계를 원활하게 끌고 간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련이 독소전쟁 때 가장 어려울 때 영국이 먼저 도와줬잖아요. 영국이 먼저 도와준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소련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은 또 아직 홍콩의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홍콩 쪽에는 아직 본토에서 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본토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물론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중국이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경고냈지만은 역시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그거는 노이즈에 불과한 거야. 그냥 괜히 상상하기 좋아하는 저런 호사가들이 자꾸 부풀리는 거지. 진짜 참전 결심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모두가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다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지금 이 10월 중순, 10월 말, 11월 초의 상황이었던 거죠. 모두가 한 방향을 쳐다볼 때 그때가 가장 네, 위험한 가장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유진영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전쟁 중부터 최근까지도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6.25 전쟁 참전 결전에 대한 이제 경향 연구를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네 가지의 경향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보면 볼수록 야 마오쩌둥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 참전 의지가 강했구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만큼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전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팔아서 시간을 얻는 거야. 항상 이 중공군을 이해할 때도 이 사령 군사주의관과 정치위원들 간의 이 콤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1야전군 사령원이 펑떠와이였고 네, 이때 정치위원을 맡은 사람이 시중신입니다. 시중신이 누구냐고 묻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 앞.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어깨가 무거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심중영의 얼굴 표정이 왜 좋지가 않아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요? 네. 저희 좌석 배치를 원래대로 돌려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대로요? 네. 샤를 기자님 얼굴 계속 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게 좀 익숙해져서. 그나저나 옆에서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합니다. 저도 이상해. 아니 이렇게 옆모습을 보니까 앞모습을 봐야지 힘이 나는데. 날 보면 힘이 안 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아니 이게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에 자리 바꿔달라는 얘기는 그 있잖아요. 선생님 저 다 자리 바뀌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뭐 아니 뭐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힘드신데 익숙치 않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부담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중요하죠. 혹시 뭐 윤영구 의원님이나 최 박사님이 괜찮으시다면 아쉽지만 뭐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영구 의원 괜찮으세요? 예. 제 옆자리 괜찮으세요?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예. 출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양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왜냐? 네 분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자리 투정하는 사람 같은데. 모르시나 본데 제가 10년 동안 네. 채널 기자님 겪었잖아요. 네. 맞춰주기만 하면 베스트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타입이구나. 해줘. 막 이런. 해주기만 하면 아웃풋이 좋아. 오케이. 해줘야 돼. 이럴 때 투정 받아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호님 자리를 좀 주실래요?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투정 부리기만 해. 우리 신 교수님 네. 이제 말할 때 잘못 말하면은 모든 건 본인의 탓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샤르 기자님 네. 완벽합니까? 든든합니다. 마주 보니까 인사 나누시죠, 두 분. 오랜만이야. 이성과 합리와 과학이 공존하고 있는 역전다방에서 풍수지리를 논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효과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